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0월 16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5건, 명상으로는 책 독서에 관한 명언 속담을 재방송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IMF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올해 3.2%, 내년에 2.7%로 하향 수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또 단신 5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9월 중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전월 대비 0.4%나 상승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9월 중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4%나 상승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LDI 투자로 국채를 대량 보유한 영국 연금들이 국채 가격 하락으로 1조 파운드에 달하는 큰 위험에 직면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미국 사회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 지급액이 내년 1월 1일부터 8.7%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언은 독서의 계절을 맞아서 책 독서에 관한 명언들을 재방송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IMF cuts global growth forecast for next year. Once the worst is yet to come. CNBC 뉴스 보시죠. IMF가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수정하였습니다. 올해는 3.2% 성장으로 7월 전망과 같지만은 내년에는 2.7%로 7월 전망보다 0.2%포인트 하향 수정하였습니다. 내년 2.7% 성장은 2001년 이래 최저 성장입니다. 작년에 6.0% 성장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경제 성장률 전망은 4월과 7월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또 하향 수정된 거죠. IMF는 매년 10월과 4월에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을 정례 발간하고요. 1월과 7월에 이를 수정 발표하게 되는데요. 10월에 발표되는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WEO가 가장 중요시되죠. 각국이 경제 전망할 때나 경제 개발 계획을 편성할 때,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죠. 여기서 IMF가 내놓은 세계 주요국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요. 미국의 경우 작년에 5.7% 성장하였지만 올해는 1.6%로 뚝 떨어지고 내년에는 1.0까지 떨어집니다. 유로존은 작년에 5.2% 성장해서 올해 3.1%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0.5%로 뚝 떨어집니다. 중국의 경우 작년에 8.1%에서 올해 3.2%, 내년에는 4.4%로 조금 회복되는군요. 독일이 많이 안 좋은데요. 작년에 2.6에서 올해 1.5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마이너스 0.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작년에 1.7, 올해 1.7, 내년에 1.6. 영국은 작년에 7.4에서 올해 3.6, 내년에는 0.3%로 뚝 떨어집니다. 인도의 경우 작년에 8.7에서 올해는 6.8%, 내년에는 6.1% 성장 전망됩니다. 인도가 성장률 면에서 작년부터 중국을 앞서기 시작하더니 올해 내년에도 중국을 앞서는군요.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에 4.1%에서 올해 2.6%, 그리고 내년에는 2.0%로 떨어집니다. 대체로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년 경제가 더욱 악화될 전망인데요. 전 세계 3분의 1 국가가 내년에 리세션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네요. 미국, 유로,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 성장 둔화가 뚜렷합니다. IMF는 세계 경제 침체 주요 요인으로 첫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로 인해서 유럽 에너지가 오고 식료품 가격이 급등한 거, 공급망이 훼손된 점이 지적됐고요. 그리고 생계비 급등이 또 침체 요인이고, 또 세계 경제 공급망을 쥐고 있는 중국 경제 침체가 세계 경제 침체 요인입니다. 지로 코비드 팔리시에 의한 경제 봉쇄 정치,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국 경제 침체 요인이죠. IMF는 세계 물가도 전망하였는데요. 올해 8.8%, 내년에 6.5%, 그리고 내후년에 4.1% 물가 상승을 전망하래요. 금년 말에 물가 정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후퇴와 더불어 금융 안정 문제도 다시 부상할 소지가 있다고 하네요. 팬데믹 하에서 금융 완화 QE를 하다가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융 긴축 QT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이 축소되고 그리고 매도 사태가 나올 수 있고 시장 충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한계 기업들이 도산할 우려가 커지고 그러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소지가 생기는 거죠. 빈부격차 확대 문제도 제기됐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하루에 $7 이하로 사는 계층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반에 가까운 47%나 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그 불협화음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네요.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등 다수 남미 국가 그리고 터키 등을 지적하네요. 불협화음의 원인은 경제 침체가 되면 국민소득이 하락하고 그럴 때 이제 사회가 불안해지면은 파퓰리즘이 확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인이 경제를 지배하게 되고 경제 정책의 혼선이 자주 나오는 거죠.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 엇박자를 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네, 이 편은 IMF가 한국의 올해 내년도 GDP 성장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경상수지 그리고 실업률을 전망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입니다. 미국의 9월 중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높았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8.2% 상승하였습니다. 아래 N쪽 그래프는 지난 1년간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인데요. 대체로 쭉 상승해 오다가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9.1%를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작은아마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40년 내 최고 물가 수준 8%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연준 타겟 레이트 2%를 4배나 상회하는 거죠. 오른쪽 그래프는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인데요. 그야말로 1년 사이에 많이 올랐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0.6%나 급등하였습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핵심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죠. 주요 품목별로 보면 식료품이 많이 오르고 주거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교통비와 의료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8, 9월부터 일부 품목은 가격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중고차는 1.1% 떨어졌고 의료는 0.3%, 계란은 3.5%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계란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로는 30.5% 상승한 것입니다. 근로자 임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물가가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근로자 실질 임금은 전월 대비 0.1% 하락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나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이 우려가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11월 2일 FOMC에서 75bp 인상될 확률이 아주 높고 그리고 12월 14일에도 5번째 자이언트 스텝 할 확률이 62%까지 올라갔습니다. 인플레이션 하에서도 소비는 견조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요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지원금이 현재도 남아있고 그리고 고용 호조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은 미국의 9월 중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0.4%나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시장 예상보다도 높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8.5%나 상승한 것입니다. 식품과 에너지 무역을 제한 코어 PPI는 0.4% 상승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5.6% 상승한 것입니다. 서비스 물가와 상품 물가가 같이 0.4%씩 상승하였습니다. 품목별 동향은 대체로 소비자 물가 상승 패턴과 유사합니다. 네, 세 번째 단신은 영국 연금들이 1조 파운드에 달하는 위험한 투기판에 섰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LDI 투자로 국채를 대량 보유하게 된 연금들이 최근 국채 가격 급락으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 연금들이 국채 가격 급락으로 위험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보면요. 첫 번째 핵심 요인은 트러스 수장이 부임하자마자 감세에 기초한 트리클 다운 이코노믹 팔리시를 발표했는데 재무장관이 이 트리클 다운 이코노믹 팔리시에 근거해서 미니 버짓, 미니 예산을 발표했죠. 미니 예산을 본 투자자들이 이제 정부가 부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국채를 대량 매도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연금들은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인 LDI 방식으로 국채를 대량 매집하였는데요. 그러자 이제 대규모 담보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산운용사들이 연금들의 이제 마진콜을 통보하게 됐고, 마진콜을 맞은 연금들이 담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시 국채를 대규모 매도하게 됐고요.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됐죠. 그러자 영란은행이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채 매입에 들어갔죠. 9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8억 파운드를 매입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다른 기사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기인 지난주 후반에 연금들이 앞다투 국채를 매도함에 따라서 국제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죠. 여기서 LDI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죠. LDI는 Liability Driven Investment의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부채에 의한 투자죠. 소자본 투자로 몇 배의 자산을 매수하는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인데요. LDI에서는 통상 3, 4배 투자를 하였다고 하네요. 시장이 좋을 때는 하이 리턴이 들어오지만 시장이 나쁘면 하이 리스크입니다. 감세 정책으로 정부 부채가 늘음에 따라서 채권에 하이 리스크가 들어온 거죠. 과거 2007년,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당시 이를 담보로 했던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투자가 아주 여기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LDI 투자 규모는 작년 말 현재로 1조 6천억 파운드라고 하네요. 영란은행이 국채 매입을 해주자 이 중에 약 20%를 매각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LDI 투자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 전에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연금들은 그동안 저물가, 저금리가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작년 말 이후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LDI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나가 버린 거죠. LDI에 의한 금융위기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 리턴보다 하이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된 거죠. 연금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2천억 내지 3천억 파운드가 추가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영국 연금들의 그동안 투자 전략 변화를 살펴보면요. 2000년대 초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국채 매수 전략을 채택하였는데 당시 금리가 하향 추세였기 때문이죠. 이후 연금들은 15년간 채권에 기반한 파생상품 투자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레버리지의 일종인 LDI 투자를 대폭 확대했죠. 연금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3분의 2가 LDI 투자라고까지 얘기하네요. 오른쪽 상단 그래프는 영국의 30년 만기 국채금리 추이인데요. 최근에 훌쩍 올라서 5% 가까이까지 올라갔죠. 오른쪽 하단은 그 유명한 영국 런던 시티의 그 금융 중심가인데요. 저 맞은편에 영란은행이 보이네요. 영국 연금들과 그리고 금융계까지 리즈 트러스 수상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죠. 또 다른 세계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네 번째 단신은 미국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이 내년 1월 1일부터 8.7% 인상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건데요. 1981년도에 그 11.2% 인상 이래 최대폭 인상이네요. 작년에도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5.9%였고 과거 10년간은 3% 미만씩
물가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3% 미만씩 인상했다고 합니다. 1981년은 2차 오일 샥 그 다음이죠. 이번 그 사회보장연금 수혜자는 약 7천만 명에 해당합니다. 아시다시피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연금은 매월 10년 이상 연금세를 납부하고 퇴직한 자가 주 수혜자고요. 그리고 장애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미망인 자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인당 월 평균 $140 추가 지급된다고 하네요. 한국도 국민연금 잘 운용하길 빕니다.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에 그 예상보다 높은 CPI, 그 PPI가 발표되었지만은 그간의 낙폭 과대를 때문에 반발매가 있었지만은 주말에는 다시 또 발락하였죠. 그야말로 변동성 장세입니다. 국제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지속하였고요. 다음 주에는 경제지표 발표가 별로 없습니다. 주택 착공 정도가 있네요. 제 느낌에 악재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10월이 전통적으로 베어마켓이 끝나는 달이었다는 점에서 조금 그렇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좀 반등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현재 다우는 연초일에 16%가 빠졌고요. S&P는 마이너스 19.8%, 나스닥은 거의 30%가 빠졌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독서의 계절을 맞아서 책 독서에 관한 명언들을 꼭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